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조진혁 아나운서도 운동 좋아하시잖아요. 그럼요. 전 날마다 하죠. 네, 운동 후에 물을 마시는 건 당연하지만 운동 전에도 수분을 섭취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운동 효과도 감소된다고 하네요. 맞아요. 운동 전에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근육과 관절의 윤활 효과도 있고 그리고 신체 에너지 대사도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한마디로 운동 효과가 더 좋다는 거죠. 네. 하지만 이렇게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마시는 것도 금물입니다. 맞습니다. 의학연구소가 권장하는 수분 섭취량은 운동 한 2시간 전에는 500에서 600ml, 운동 직전에는 4-5모금만 가볍게 충전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운동도 힘든데 제대로 이 운동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수분을 섭취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시원한 물 한 컵 같은 여의보감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윤홍일 원장님, 김남식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남녀노소 피할 수 없는 것이 스트레스이잖아요. 우리 원장님들도 사람인데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은데 우리 김 원장님 네. 어쩔 때 가장 참기가 힘드신가요? 일단 지금 요 생방송 상태가 좀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건 이제 긍정적인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건 네. 이제 극복을 하고 나면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지는 스트레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평상시에는 이제 환자분들 치료를 할 때 제가 잘 낫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잘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럴 때 스트레스 좀 받는 편입니다. 좀 의료인으로서 답답한 마음이 좀 드시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원장님들은 또 어떻게 대처하시는지도 궁금한데 이건 윤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네, 저는 정을 나눕니다. 초코 땡땡. 초코 과자 그 네네. 정 과자요. 저는 이제 단 음식을 많이 찾습니다. 그러면 몸에서 좀 스트레스가 좀 풀려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저희 직원들은 제가 좀 스트레스 받아 하면 단 음식을 많이 가져다 줍니다. 근데 저랑 굉장히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저도 단유연이라고 불릴 정도로 네, 항상 맞아, 별명이잖아요. 스트레스 관리를 이 맞아. 단 걸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자, 스트레스 하면 이제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뭘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다이어트, 그러니까 네. 비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다이어트 때문에 내원하시는 분들에게 원장님들은 어떤 조언을 해주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자, 김 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좀 전에 스트레스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스트레스가 우리 살이랑도 굉장히 관련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요? 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네. 이제 인슐린이라는 것은 우리 혈중에 있는 당분을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됨으로써 살이 더 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스트레스, 살찌지 않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찌기도 하고 또 안 빠지는 체질로 변한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런데 이 몸에 근육이 많으면 이제 아무래도 에너지 대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변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어. 실제 근육이 많아지면은 근육량이랑 우리의 기초 대사라고 하죠. 비례해서 높아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근육량이 많으면은 살을 많이 태워주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 축적이 적어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근육에는 우리 탄수화물 저장하는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네.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근육에 탄수화물을 저장시키기 때문에 근육량이 많으면 살이 더 찌지 않는 것이고 근육량이 적으면 창고가 부족하니까 나머지는 다 지방으로 축적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근육이 많으면 살이 안 찌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군요. 운동을 더 근육량이 네, 많으면 그러네요. 많을수록
어르신들도 오래 사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 논문으로도 있어요. 수명에도 네, 연관이 맞습니다. 있는 근데 거예요? 어르신들은 근육을 유지해야만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신다. 역시 근육이 적당한 운동이 우리 건강에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의학에서는 사실 그 비만의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평소에 그냥 좀 통통해 보인다, 너 살 좀 빼야겠다 이런 말을 하지만 의학적으로 비만의 기준이 궁금하거든요. 김 원장님 어떻게 되나요? 의학적으로 이제 WHO에서 나온 그 공표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네. 네.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데 우리 몸의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키로 2번 나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30 이하가 되어야 정상이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런 이제 동양인들의 기준으로는 25 이하가 되어야지 정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70kg인데 그 키가 185이기 때문에 1.85로 2번 나누게 되면 한 20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정상 수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새 인바디 검사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네. 우리 운동센터 가면 다 인바디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체지방률을 실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체지방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남성분들은 지방이 적어야 되기 때문에 25% 아래가 정상이고요. 네. 여성분들은 33% 아래가 되어야지 정상입니다. 의료인이 참 뻔뻔하시네요, 원장님. 원장님 뭐 키 크신 거는 맞지만 약간의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비만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체지방률이 남성은 25% 이상이면 비만이고 여성은 33% 이상이면 비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너무나도 많고 또 요즘에는 휴대폰 때문에 많이들 앉아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일처리도 그리고 앉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비만과의 전쟁이 선포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비만 인구가 점점 늘면서 더 이상 방심하면 안 되는 수준까지 왔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건강검진하세요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네. 그것을 검사해본 그 결과를 토대로 2010년도부터 쭉 우리 팔로우업을 하고 있어요. 그 그래프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비만 그 유병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약 30% 정도였던 우리 비만의 유병률이 지금은 35% 정도까지 늘어났고요. 특히 더 많이 늘어난 게 우리 남성분들이에요. 제일 네. 위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남성분들의 그래프인데요. 남성분들은 35% 정도 수준에서 46% 정도까지 우리 비만의 유병률이 확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네. 우리 남성분들이 요새 술도 많이 하시고 뭐 업무에 치여서 운동도 많이 적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남성분들 비만이 더욱더 좀 시급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사실 비만이 그냥 살이 좀 찐 정도라고 이야기보다는 이미 그 질병으로 분류가 된 게 꽤 오래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만도 질병이다 이렇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도 있는데 겉보기뿐만 아니라 이 속에도 많은 질병에 노출시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비만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대사 질환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우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걸 이제 대사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의 발병률을 약 2배 정도 상승시키기 때문에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다 같이 생기는 이제 대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4.1배까지도 증가를 시키기 때문에 네. 더욱더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비만이 되면 그 염증 세포들이 늘면서 몸에 염증 반응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 염증이 생기면 뭐가 문제인지 아실까요? 뭔가 혹시 알레르기 같은 거? 그런 것도 피부과? 예, 네. 피부와 알레르기 같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네. 염증이 계속 반복하게 되면 암 발생률이 높아져요. 그래요? 때문에 비만 때문에 각종 암의 발생률이 높아진다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도 비만 치료는 꼭 시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비만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관절염이나 뭐 고혈압 그리고 이 당뇨 같은 질환들 아무래도 나이가 좀 많으실수록 더 걸릴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만하신 중년들께서는 스스로도 살을 빼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슬픈 건 살도 잘 안 빠진다는 겁니다. 맞아요. 이 나이와 다이어트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우리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살도 안 빠진다고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근데 그게 실제 얘기하는 거 같아요. 날씬하신데요.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약 5년에 10% 정도 그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면 우리 대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살이 더 많이 찔 수밖에 없는 세팅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갱년기를 겪으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 에스트로겐 농도가 확 떨어지게 되는데 네. 에스트로겐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지방의 축적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여성형 비만은 원래 전신 비만, 그러니까 팔다리 비만이 많거든요. 네. 네. 근데 갱년기를 지나면 이상하게 배만 나와요. 어. 그게 바로 우리 그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남성분들이 있어서도 사실 테스토스테론이 우리 살을 태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남성 갱년기에 또 줄어들기 때문에 남성분들도 사실 살이 같이 찔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 몸의 지방이 갈색 지방과 백색 지방이라는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갈색 지방은 되게 좋은 지방이에요. 네. 백색 지방을 태워주는 그 지방인데 어. 나이가 먹어가면서 갈색 지방 함량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인체 유해한 백색 지방의 함량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이가 들면 살이 안 빠진다는 게 호르몬과 연관이 있다라고 설명을 지금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물 마시는 얘기를 좀 했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디 가서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이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궁색한 변명 같지만 그래서 제가 수분 섭취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실제로 물만 마셔도 이 살이 찌는 체질이 있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물만 마셔도 살이 찌시는 분들이 있죠. 보통은 이제 물에는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살이 안 찔 것이다 생각하지만 네. 이제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소화기가 약해요. 그러니까 위가 약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서 그런 분들 중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붓고 손발이 부어요. 다리도 붓네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갑자기 머리도 아프고 메스껍고 참을미도 잘하고 어깨도 많이 결리고 아파요. 이게 담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네네. 이 습담이 많으신 분들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찝니다. 내 얘기하는 것 같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원장님 네. 그러면 이게 혹시 지방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뭐 부종 같은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부종이 많아서 살이 찐다고 느끼는 것도 대단히 많지만 에너지 대사율이 적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화 흡수력이 떨어져서 태워서 내보내는 게 적기 때문에 담이 많다는 건 몸에 쌓이는 게 담은 지금과 같은 수분과 같은 것도 되지만 지방도 되고 신진대사, 체액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몸에 쌓이는 것을 담이라고 합니다. 그 담이 많으신 분들이 보통 소화기가 약하고 머리도 자주 아프고 어깨도 많이 이렇게 무겁게 내리누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윤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증상이 딱 저거든요. 그래요? 네, 몸에 참 담이 많은 것 같다. 소화기관이 약한 것 같다. 그리고 어깨도 많이 결린다. 딱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이 체질적인 문제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 원장님 좀 더 깊게 짚어주시죠. 네, 비만의 유형도 체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우리 한방에는 사상 체질로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네. 태양인, 태음인, 뭐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나누는데 상체만 비대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이제 네. 어르신들 보면 다리는 가늘고 엉덩이도 약한데 상체, 팔만 두껍고 상체 비만이신 분들은 이제 위에 우리 그 기운이 몰리는 소양인이실 확률이 높고요. 소양인형 비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상체는 팔은 가늘고 어깨는 이렇게 단아하게 생겼는데 하체 비만만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소음인형 비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태음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신형 비만이 생기는데 특히 복부나 엉덩이가 둘레가 좀 넓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태음인형 비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그 체질에 따라서 이 다이어트에 접근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김나시 원장님 좀 더 네. 설명해 주시죠. 물론입니다. 우리 체질에 맞는 약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본인 체질에 맞는 약이 들어가게 되면 훨씬 비만을 개선시켜 주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한방 비만 치료는 한약 치료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한약 치료를 사용하게 되면 대사를 높여주기 때문에 우리 살을 계속 에너지를 태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네. 또 한 가지는 식욕을 억제해주는 역할도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우리 정 아나운서님이 담이 많다고 하셨는데 불순물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한약이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본인의 체질에 맞는 약재들을 섞어서 쓰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약침이나 매성과 같은 치료들도 비만에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요. 산삼하고 사양 같은 그 성분들을 모아서 만든 비만 약침이 있어요. 그것을 그 지방세포에 주입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확 돌고 그리고 지방세포가 좀 이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그 비만을 개선시켜주는데 국소적인 비만을 개선시켜주는데 더욱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매선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늘어진 부분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 살을 빼주는 것은 아니지만 늘어진 부분에 실을 집어넣게 되면 그 땡겨주는 리프팅하는 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양한 그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의학적 치료만의 강점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이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한방 치료는 일단 부작용이 적다는 그 강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개개인에 맞는 처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맞춤식 처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최대의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한약을 끊을 때 한꺼번에 툭 끊는 게 아니고 서서히 끊어가는 이제 테이퍼링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 요요 현상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적은 거, 요요 현상이 거의 없다. 이 두 가지가 최대의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원장님 먹어야 하는 그 기간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건가요? 물론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처음에는 지방이 잘 안 빠지고 근육량 그 사이에 있는 에너지가 줄 다음에 그 다음에 지방이 빠지고 체중 빠지고 지방 빠지고 이런 게 쭉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요 현상을 방지시키고 우리 건강한 식습관을 정착시키고 하는 데는 주로 3개월 정도, 평균적으로는 3개월 정도, 뭐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조금 전에 김남식 원장님이 이 비만 약침에 대해서 그 비만 부위에 직접 이렇게 자입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약물을 직접 넣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걱정이 있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안전한 치료법인 건지 이건 윤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뭐 한방 비만 치료는요. 부작용이 적다고 지금 김남식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네. 한방 비만 약침은요. 더더군다나 안전합니다. 네. 한방 비만학회에서는 이 비만 약침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처방을 구상을 했고요. 사향, 산삼 이 고가잖아요. 귀한 약재들을 저희가 선택을 한 이유가 몸속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태울 수 있는 그런 약재들로 선택을 했고요. 네. 또 이거에 대한 세포 독성 실험, 활성 시험까지 진행을 했고 또 그리고 이 동물 실험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네. 약동학 시험을 했는데요. 약동학 시험은 뭐냐면 어느 정도의 양이 들어갔을 때 최적의 효과를 내느냐. 아무리 좋다고 해서 많이 넣는다 그래서 효과를 많이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약동학 시험 거치고 임상 시험까지 한 안전한 산삼 비만 약침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비만 약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욕심이 빨리 좀 살을 빼고 싶고 맞아요. 식욕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에 이 양약을 통해서 살을 빼시려는 분들이 있잖아요. 양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좀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지금 현재까지 시판된 양약 중에서는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양약은 없습니다. 다이어트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주로는 이제 그 교감신경 항진제 같은 것을 복용을 하시게 되는데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되면 우리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대사가 빨라지기 때문에 살을 태워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도 꽤나 많습니다. 네. 일단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고 답답하고 어지럽고 잠이 안 오고 이러한 부작용들은 흔히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환청이나 환각,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자살 충동이 드는 경우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은 우리 식약처에서도 3개월 미만으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약뿐만 아니고 우리 뭐 우울증 약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지방이 흡수를 억제해주는 약을 사용하거나 하기도 하는데요. 우울증 약을 사용을 했을 때는 심혈관계나 뇌혈관계, 그러니까 중풍이나 심장마비와 같은 심혈관계, 뇌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을 높여준다는 보고가 있어서 이것도 신중히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방 흡수를 억제해주는 약도 뭐가 문제냐면 우리 살이 찌는 것은 사실 단맛이 강한 탄수화물을 먹어서 살찌는 거거든요. 네. 이 지방 흡수만 억제해준다고 살이 안 찌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이것은 효과가 적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요새는 이제 주사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주변에 맞아요. 아마 계실 거예요. 네. 싹 빼주는 주사 이런 걸 많이 배에다 직접 하는 거. 네, 그런 거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직접 매일매일 이렇게 주사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은 췌장염이나 췌장암의 발병률을 좀 증가시킨다는 뭐 왈가왈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보고들도 있어서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런 주사는 끊었을 때 바로 요요 현상이 오게 됩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이러한 약들은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사실 이 다이어트 약을 오남용해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들이 최근에 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주의해서 복용을 하셔야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사실 다이어트 하면은 당연히 먹는 것을 먼저 조절을 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지만 너무나 많은 상식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김남식 원장님께서는 다이어트 식이요법에 대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들려주시죠. 일단은 단당류를 줄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단당류. 예, 요새 뭐 케톤 다이어트다 아니면 간헐적 단식이다 해서
공복 시간을 늘려주는 게 다이어트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요. 네.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유지를 하실 수 있으시면 사실은 시행을 하셔도 됩니다만 대부분은 짧게 공복을 좀 오래 유지하다가 나중에는 그 시간에 또 먹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무조건 요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무분별한 다이어트는 웬만하면 좀 지양해 주시고 네. 평소에 단맛이 강한 식품을 좀 제한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여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제된 탄수화물의 주범은 바로 밀가루 식품, 그러니까 빵과 같은 것들입니다. 밀가루 식품을 섭취하시게 되면 정제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지방의 축적이 많아지고요. 또 밀가루 식품 빵을 먹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장에 미세한 구멍을 만듭니다. 미세한 구멍. 그거를 이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은 위장내, 그러니까 장내에 있어야 되는 독소 물질들이 복강으로 빠져나가게 됨으로써 우리 몸에는 독소가 있으면은 주변에 지방이 엉겨붙는 성질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내장 지방의 그 함량이 확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밀가루 식품은 안 먹으면 먹을 게 없기는 한데요. 최대한 좀 적게 조절해서 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밀가루랑 단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역시 정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었네요. 네, 지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자, 밀가루 조심하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한의학에서 보는 비만의 치료와 그 방향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